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테슬라에 달려있다 이런 구절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테슬라 주식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저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기존의 내연기관일까? 아니면 전기차일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과도기인 거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네. 그래서 조금 고급지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모빌리티 회사다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머신이 되겠죠. 네. 상호 소통하는, 다른 자동차들과 상호 소통하는 머신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자동차들이 상호 소통할 때 중앙에서 모든 걸 관제해서 운행하게끔 할 건지, 네. 지금 현재 데이터는 많이 이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중앙에서 관제해가지고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 세계 수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돌아다니는데 테슬라 차량 자체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사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말도 많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네. 없죠. 그리고 가장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성공 케이스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이게 재밌어서 흔히 말하는 트위터 질을 하고 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네. 분명히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도지코인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것 자체는 테슬라의,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차량도 팔지만 태양광 집적 시스템을 또 별도로 팔아요. 파월이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이제 다 아파트라서 이제 태양광 시설을 놓을 때가 이제 한정돼 있지만, 미국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도 그렇죠. 지붕에도 깔고, 그다음에 그걸 직접해서 그다음에 가정용 전기료도 쓰고, 그다음에 차량 충전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낮에만 이제 집적이 되고, 사실 밤에는 이제 별로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남는 전기를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가 수입이 되겠죠. 네. 되게 버려지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에서 다 직접 개인들이 다 수집해서 한전에다 팔잖아요. 한전에다 팔 필요 없이 그냥 코인화 시켜서 네. 디지털 자산화 시켜서 네. 그걸 이제 유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사업을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거 보면 뭐 테슬라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고, 그다음에 뭐 뉴로 머리에다가 인공지능 심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집합체로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저는 분명히 블록체인이 할 것이다, 디지털 자산이 할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는 관점에서 저는 테슬라에 투자를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네. 한번 말씀 주신 거 순간적으로 생각난 건데, 네. 테슬라 아직 뭐 예상도인지 특허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사이버트럭 뒤편에 네. 태양광 판을 쫙 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행하면서 돈이 오히려 벌리는 그 개념도 되게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이제 활용하고, 네. 남는 전기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에너지를 집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더없이 좋은 야. 장점이 되는 거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네.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 와, 그 사이버트럭 이제 밤에 자는 사이에 제가 자는 동안 코인을 채굴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도지코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채굴장이라고 하면 가보면은 막 거의 사람이 거의 대화를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외딴 곳에 있거나 네, 시골 뭐 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채굴의 소음 같은 것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용 그 채굴기로는 굉장히 적합하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미는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한 거는 이 디지털 자산의 어떤 근간은 비트코인이니까, 네,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걸 좀 스터디를 하고, 도지라는 것도 처음에 선입견으로는 너무 장난으로 만들었다, 네네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네.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도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현존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예 오너십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유사한 제2의 도지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위 말하는 자체 뭐 토큰, 코인 이런 그렇죠. 화폐,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렇죠. 어떤 게 제일 좋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지코인 기술자 개발자들 다 채용했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뭐 물건을 판단하고 하면 네. 사실 노드 운영까지 하진 않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2만 5천 개가 깔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노드예요? 네, 그 역할을 테슬라도 실제 하고 있어요. 직접 이 생태계 안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냥 단순히 보유하고 네. 매매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관련된 인력도 지속적으로 채용을 했었었고, 그래서 뭐 장난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사실 이면을 바라보면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가고. 네, 자기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 방향으로 항상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그냥 단순히 가십거리로 볼 거는 절대 아니다. 혹시 그러면 테슬라 말고도 지금 이런 디지털 자산에 진심인 기업들 재미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지금 단순히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사업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네. 국내 사례는 게임 업계에서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위메이드 트리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을 하고 이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걸 통해서 P2E라는 개념도 이제 처음 나온 거고 P2E라고 하면 이제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벌기 위해 게임한다, 벌기 위해 논다. 예전에 이제 게임하면 사실은 그냥 재밌고 끝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끝나고는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새로운 보상 수단을 주면서 이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하고 나아가서 NFT라는 개념까지 넣어서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거기에서 획득한 어떤 희소성이나 창조성이 있는 디지털 물건들은 자산화 시켜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뭔가 했을 때 이제 끝이 아니에요. 소멸이나 휘발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게임을 했는데 뭔가 돈도 벌고 돈을 들고 있어도 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돈으로 뭔가 희소한 물건을 또 사두면 또 올라갈 수 있고 계속 뭔가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장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남과 거래할 수도 있고 이건 온전히 내 거니까 네. 이게 게임 회사의 컴퓨터 서버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내 거니까. 그 차이군요. 네. 저도 궁금했던 게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게임머니랑 뭐가 다르냐. 뭐 게임머니 수십 개 게임이 나오고 그 게임회사 그냥 문 닫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지금 달라지는 부분이 게임회사가 건드릴 수 없게끔 게임 그렇죠. 서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전히 제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저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건데 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NC의 집행검이라고 네, 리니지. 해서 그게 이제 뭐 억이 됐다. 네. 근데 NC에서 만약에 집행검을 하나 더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일 그냥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갖고 있는 계정이 만약에 회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네. 계정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집행검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그 한정된 플랫폼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네. 그건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 중앙에서 다 통제하는 이런 거에 대한 반항적인 움직임이 늘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걸 원했지만 기술이 못 받쳐줬는데 이제는 기술까지 뒷받침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통제받지 않고 개인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좀 공감이 되는 게 약간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계속해서 뭔가 탈중앙,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타면서 우리도 돈을 벌 수 있고 꼭 한국전력에다 회사 전기 안 팔아도 개별단에서 다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바로 이어서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과연 이 기득권들, 소위 말하는 정부나 이런 통제를 해야 되는 국가에서 가만 냅둘까 이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기축통화, 달러를 가진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디지털 자산 위협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과거의 관점은 그게 네. 정확했어요. 2017년도 때 저희가 네. 이미 경험을 해봤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누가 만들어낸지도 모르고 네. 왜 만들어낸지도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지만 네. 이게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서에도 보면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폐라고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제 광풍이 불 때 가상화폐라고 했어요. 가상화폐. 화폐라고 하니까 이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화폐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만들어낸 그 창조자는 이게 이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지만 저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금융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화폐 개념은 아닙니다. 가격의 등락이 너무 심하고 그건 이제 인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꾸 화폐라고 우길 그렇죠.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건 화폐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딱 접고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입니다. 현존하는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거래될 수 있는 그게 이제 9,000종에서 한 10,000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화폐의 역할, 그러니까 결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싶은 코인은 사실은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다른 역할들을 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관점에서 봐서 계속 이게 가상화폐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나 아니면 미국의 달러를 위협할 거다라고 보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 프레임에 갇혀서 보면 사실 이 시장은 말이 안 되는 시장인 겁니다.
근데 제가 돌발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과거 트위터 CEO, 지금 스퀘어 블록이라는 회사의 CEO 잭 네, 도시라는 잭 도시. 사람이 네.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좀 강경론자인 것 같아요. 그분은 약간 화폐로서의 자꾸 가치를 강조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봤을 때는 네네. 그 사람은 이미 흔히 이제 맥시멀리스트라고 그쵸, 하는데 그쵸. 네. 그 사업에 되게 몰두해 있는 아,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트위터 그동안. 그만두고 스퀘어 가가지고 회사 이름 바꾸고 네. 했던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화폐라는 것보다 이런 통화 시스템 자체를 지금 보면은 달러가 지금 계속 타락하고 있잖아요. 네, 가치가 떨어지는.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금융권 사람들은 캐시가 트래시라고 그러고 네, 그렇죠. 그냥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바보라 그러고 네. 뭐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전에 생각하던 사람들의 신뢰가 이런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갈 거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지. 진짜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던 국가 화폐 시스템이 달러에서 뭐 비트코인으로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7년 시즌 1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네. 그때는 사실 개인이 주도했어요. 네, 개인이 네, 네. 와 가자 그러면서 네, 막 개인들이 네. 막 달라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가격 쭉 올렸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기여를 했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엄청 기여도가 높은 게 맞죠? 암호화폐 관심이 정말 높은 나라인 게 네,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금융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편이죠. 정말 깨어있는 굉장히 나라인 좋은 거죠.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국민들도 깨어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흔히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조금 안 좋은 말로 잡코인이라고 잡코인? 하는 네.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거의 알트코인은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알트코인 창시자들이 많이 왔었죠. 고마운 나라니까. 네,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해야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사줘야 인정받는다. 그래서 한국에 자꾸 들어오는구나.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다 끊었어요. 그래요? 이제 안 와요. 안 와요?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거의 7-80% 정도 됐어요. 비트코인 제외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자체가. 근데 전체 시장으로 보면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즘 이제 많이 내려가가지고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사실 40%가 맞잖아요. 네. 이게 시총 규모니까. 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20%고 그럼 합치면 60%인데 네. 그리고 나머지가 다른 코인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인 거죠.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한 1-20%밖에 안 네. 되고 나머지는 다 알트코인.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네. 그때는 개인이 주도였어요. 지금은 네. 사실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주식을 하시니까 더 많이 아시겠지만 기관이 일반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기관들은 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죠. ETF 같은 경우에도 ETF 운용사들이 기업의 주식을 편입시킨다고 했을 때 그거를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보유하면은 네. 이게 청산 나갈 때까지 아니면 이게 만기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보유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가격 등락이 아니라. 근데 개인들은 계속 사고 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기관들하고 이제 개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죠. 개인들은 아무래도 좀 빨리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르면은 팔아버리고. 네. 하는 이제 매매 패턴들이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시즌2가 이제 다시 생길 거라는 생각은 지금 좀 덜 하고 있죠. 덜 생길 거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일어나진 않을 거다. 하방을 지지해준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시즌 1 때는 하방이 없었어요. 그렇죠. 바닥이 없는, 네.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수직 낙하. 네. 여기는 이제 기관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네. 게다가 국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연준에서도 달러를 아직까지 위협한다 이런 스탠스는 많이 이제 포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일단 미국은 요거를 처음에 화폐로 보다가 요즘에는 자산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커런시라고 했어요. 버추얼 커런시. 지금 그만 없어졌는데.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이제 금감원 같은 SEC 증권거래위원회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는 이제 버추얼 에셋이나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뀌었네요. 이제 네. SS로 바뀌었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에셋으로 보니까 이거는 달러의 위협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문제될 게 없네요. 네. 그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든. 그렇죠. 네.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에 산업이 생기고 네, 돈이 시장이 생기고 네. 거기에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거기에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러네요. 그거 네. 왜 막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막 네. 기관들이- 대신에 네. 달러에 뭔가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철퇴. 대신에 이거는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잭도시 같은 사람 네네네. 회사 이름 바꿔가면서까지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중국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 해외 가서 할 거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수많은 일자리 가지고 해외 가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자본주의 대단하다. 시장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막을 이유가 없는 그쵸. 거죠. 와. 그러면 이제 중국은 막았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게 유일하게 되는 국가가 이제 중국 같은 공산 국가죠. 일자리가 생기는데 왜 그거를 중국은 중앙의 통제 밖에 있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그러네요. 거죠. 여기는 당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 당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죠. 원래 중국에는 관련 기업들도 많았고 거래소도 많았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채굴장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금지를 시켰는데 올 초에 아예 금지를 시켰어요. 채굴 금지. 네, 채굴 금지. 네. 다 나가라. 그냥 영으로 만들겠다. 네. 중국은 네. 그래서 채굴 금지를 시켰어요. 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채굴 금지 자체는? 예전에 계속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는데. 이게 네. 생계 수단이다 보니까 금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다른 거를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네. 채굴 금지를 시켰어요. 아. 그건 이제 사실은 또 이제 국제적인 정세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채굴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전기는 보통은 석탄으로 많이 해요. 이번에 석탄 이슈 있어서 그렇죠. 그렇구나. 아시죠? 호주하고 무역 분쟁 생기면서 그걸 네. 막으면서 산업용 전기가 이제 부족한 거죠. 채굴장 다 나가. 이제 금지라고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채굴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공장이죠. 생산 공장이죠. 네. 생산 공장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는데, 그게 사실 중국에 많이 쏠려 있었어요. 최대 75%까지 했어요. 와. 그래서 일견에서는 비트코인은 탈중앙인데, 중앙이네? 그러니까요. 다 중국이네. 중국 애들이 맘만 먹고 네. 이거 데이터 조작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겠네? 뭐 그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네. 그렇게 하면 자기도 손해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못 믿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다 나가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다 나갔어요. 다 네. 나가서 아예 그냥 여기는 그냥 구속시키고 벌금 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 나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들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많이 갔어요. 그거 막 미국에서 막 세금 면제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거든요. 텍사스 네. 이런 데 이제 태양열 많잖아요. 네, 네. 마이애미 또 이제 유럽 쪽으로 북유럽 쪽으로 많이 갔어요. 거기는 그냥 냉장고니까 나라 자체가 냉장고니까 시원하니까. 네, 네. 거기서 채굴하면 관련된 네. 비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다 분산되면서 이게 이제 보통 채굴 난이도라고 하는데 네. 채굴 난이도 자체가 폐쇄하고 나서 쭉 많이 떨어졌어요. 경쟁이 확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채굴하니까. 그렇죠. 그럼 저만 가서 혼자 채굴할 수 있으니까 쉬워진 거예요? 그렇죠. 소수가 하니까 네네네. 해시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떨어졌죠. 네. 근데 그게 강력하게 금지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났나? 지금 원상태로 회복됐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은 이제 기존의 최대 75%까지 중국에 집중돼 있던 채굴량들이 전 세계로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 이주해 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예, 어쩌면 다, 중국인들이 예. 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굴장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일괄 다 전체 다 수출해가지고 네. 결국에 카자흐스탄 가고 가는구나. 네, 다 간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채굴하는 힘마저도 지금 미국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그 텍사스주, 마이애미주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네. 내가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그만큼 이제 호의적으로 우리가 해줄 테니 여기는 미국은 주법이 다 다르잖아요.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는데 주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편의를 봐줄 테니까 이런 산업하는 분들 다 오세요. 라는 거죠. 이제 반대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되게 안타깝죠. 2017년도 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완전 강국 어떻게 보면 진짜 네, 그럴 수 있고. 전 세계 진짜 난다 긴다는 창시자들 다 왔었습니다. 그럴 수도 우리나라에. 있겠네. 규제적인 것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거네요. 네. 쭉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럼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뭐 훼손된다, 달러가 정말 붕괴되고 암호화폐나 코인이 그걸 대체한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의 성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거는 절대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안 되고 네. 미국이 그걸 논 리도 없고 대체가 안 되고 이건 또 다른 산업으로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예로 들어드린 테슬라나 아니면 스퀘어, 페이팔 이런 회사들이 네. 지금은 전통적인 회사들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기업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하락하는 기술에다가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술들과 융합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다. 특히나 네.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블록체인이랑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저자님께서 어떻게 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일찍 네. 스토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시중은행, 그러니까 NH농협은행에서 이제 좀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은행에 제가 그 2016년도 때 블록체인이 뭐고 비트코인이 뭐야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금융업에서도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뭔가 금융산업, 은행업과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뭐를 한번 찾아봐 라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거 더 네. 공부해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백서 읽어보고,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겠다. 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투자하기 시작했고,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우연찮게 신사업 프로젝트를 또 맡게 됐어요. 블록체인 쪽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팀원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찾아낸 결과물이 커스터디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금고라는 뜻인데, 금고. 디지털 자산을 맡을 수 있는,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업무예요. 수탁, 예탁 뭐 이런. 그렇죠. 예, 예. 신탁 이런 이제 업무들이죠. 보통 그럼 수탁해서 이제 자산을 맡아주는 대가로 수익을 수수료를, 낸다던가 네. 수수료를 받는다던가 네. 그런 모델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똑같아요. 은행은 원래 한국은행에서 돈을 줘서 이걸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발권력은 이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이 중앙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네. 민간에서 점조직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발행을 하잖아요. 혼자가 안 되네. 그러면은 이거를 맡아줄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라는 게 나왔거든요. 10월 달에. 선물은 현물이 아니에요. 네, 실체가 없는 거니까. 네, 실체가 없는 네. 거니까 맡아줄 데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맡아야 돼요. 그러네요. 직접 운용사가 사야 돼요, 그거를. 그거 사가지고 자기들 서버에다가 저장해 놓는다? 아,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고객 자산인데. 금 실물 ETF도 저희가 사면 금 실물 운용사가 사가지고 영국 어디 뭐 네. 금고에 저장해놓고 막 네.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디지털 자산이 저희 한 통 속에 모이면 파생되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담보대출. 네, 담보대출 해줄 수 있죠. 이거 갖고 카드 결제도 할 수 있어요. 페이팔도 네. 사실은 저희 같은 커스터디 업체가 뒤에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를 즉시 그러네요. 사고 팔 수 있으면서 결제도 하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런 게 아직 허용이 좀 잘 안 되는. 미국은 건가요? 주별로 좀 다른데 허용해준 데가 있어요. 미국은 되게 좀 선도적으로 가치 고정형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탁할 수 있게끔도 해놨어요. 미국 주식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 주식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실버게이트 은행이라고 해서 네. 되게 독특한 은행이 있어요. 이런 디지털 자산 전문 은행이에요. 요즘 많이 들려오던데 상장도 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럼요. 네. 실버게이트. 네, SI예요. 티커가.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네, 얘네들은 미국에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거래소에 다 수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커스터디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목을 받는군요. 네. 은행이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업무죠. 거래소는 생길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니네는 뭐든 해. 네. 우리는 다 담아줄 테니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래소들은 또 경쟁도 심하고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웃는. 네. 근데 커스터디 그런 사업자가 또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리고 실버게이트 은행이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리브라라고 해서 지금 리브랜딩에 있는 DM이라고 지금 전 세계 민간형 기축통화 같은 거 이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계속 이제 정부에서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맡을 은행이 실버게이트 은행이에요. 와. 이미 그거는 이제 발표했어요. 같이 하겠다고. 와, DM이라는 게 나오면 저기 지구 반대편 터키에서도 DM이라는 화폐를 써서 뭐 페이스북 뭐 결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처음에는 리브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 세계 단일 통화 만들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못하게. 네, 그러면 이제 달러를 약간 위협할 것 같은 그러네요. 거예요. 진짜 그럼 페이스북이 중앙은행이 돼버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안 돼. 안 라고 돼. 이제 하고 각 국마다 그 화폐를 따로 발행하는 걸로. 또 따로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RW DM, 달러 DM 이런 식으로. 각국 통화에 또 연동되게. 각국에 이제 연동되게. 그러면 사실 좀 파괴력은 좀 떨어지죠. 좀 떨어지네요. 네. 약간. 근데 거기까지는 미국이 그래도 봐주는군요. 이제. 네. 은행들이 그런 코인들을 발행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버게이트 은행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페이스북하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DM이 성공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죠. 그거 계속 그래서 시도하는군요. 네.
쭉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미국에서도 제가 쭉 분위기를 보면요. 워낙 인플레이션 하니까 네. 사실 결국은 우리 구매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걸 많이 느끼시고 더더군다나 이런 관점에서도 계속 암호화폐나 대체 자산을 관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둘 차이도 한번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서도 써놨지만 네. 비트코인은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저희 한번 로마 시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로마 시대는 이제 금화를 썼잖아요. 금화를 썼는데 그 자체가 이제 그냥 돈인 거죠. 그러네요. 금 자체가 화폐네요. 네, 금 자체가 지금처럼 종이 화폐가 아니고 네. 금 자체가 이제 화폐인 거죠. 그때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퍼져 나가면서 전쟁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금은 근데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상한 걸 섞기 시작했어요. 동도 썼고 은도 썼고. 이렇게 희석시킨 거군요. 네. 물타기.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금은 집에 놔두고 가짜 금화만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더 가치 있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처음에 결제 수단으로 탄생을 했는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집에 갖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굳이 내가 이거 더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자꾸 그 비트코인 결제 수단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저 같으면 오를 것 같으면 들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 안 먹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워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점점 더 보관만 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이게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데 네. 유통량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네.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금이다. 금을 화폐 개념으로 쓸 수 있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더 이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 있고 뭔가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꼭 알아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거 두 개 알면 거의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개념이 나머지 나오는 막 수많은 코인들. 거기서 개념이 파생된 거예요. 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파생된 거고 이더리움으로 통해서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들이 파생된 거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창시자가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창시자가 네. 비트코인에다가 이런 기능을 넣고 싶었어요. 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스마트 계약 기능이. 그게 이제 자판기에다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과자를 누르면 과자가 나오고 음료수를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고 그다음 거시름돈 글러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계약인 거죠. 내가 과자 눌렀는데 음료수 나오면 계약 위반인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거의 모든 게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비트코인에다가 담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냥 화폐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여기에다가 더 다른 기능을 넣고 싶어.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월드 컴퓨터라고 했어요. 월드 컴퓨터. 월드 컴퓨터. 네. 여기다가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이것도 이제 계속 개선 작업을 하거든요. 개선 작업을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돼. 근데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맨날 궁금한 게 그 네. 합의를 한다고 하던데 네. 뭐 만장일치여야 돼요. 그 합의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51% 이상. 51%면 돼요? 투표를 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비트코인 기능을 향상시킨다 네. 이렇게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우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우와.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네.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죠. 가치를 훼손하면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네.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창시자가 그냥 그럼 내가 발행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고 와, 그게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이고 음.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되게 많은 기능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으로 통해서 디파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됐고 책에 써놓은 STO라는 개념도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NFT까지 다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거. 비트코인만 있었으면 그런 개념들이 안 나왔을 수 있겠네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은 그냥 계산기라 그러고 네. 이더리움은 컴퓨터라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사실은 이제 요 성공 케이스를 봤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그런 계약 기능을 일부 넣으려고 지금 막 협의하고 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합의 과정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속도가 느리고 네.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해요. 뭐 하나 통과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더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치, 말씀해주신 걸 토대로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이가 약간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도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뭐 2,100만 개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네. 희소성이 높다. 근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뭔가 막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뭔가 많은데 반대로 희소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공급량이 무한대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저도 초창기에 그래서 이더리움에 그런 점 때문에 저도 이제 좀 투자를 많이 못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못 바꿔요? 네. 그것도 이제 또 협의해야 돼요? 협의돼요. 그럼 절대 그렇게 막 훼손되게끔 하진 않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내가 그 잘못
판단하면 네. 그 가치가 훼손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네, 그거는 이제 기업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기업이 의사결정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 네. 그거를 뭐 불구덩이로 뛰어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네. 그 다 주주들이 보고 있는데 네네. 똑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그렇구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율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업데이트를 한 게 원래는 이제 가스비라고 해서 수수료 같은 개념인 네, 거죠? 그렇죠. 수수료죠. 네. 수수료를 누구 중앙 통제 기관이 가지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운영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힘을 받쳐주는 거죠. 아.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 가스비를 많이 주는 사람을 먼저 거래를 처리하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STO 나오지, NFT 나오지, 네. 디파이 나오지 네. 난리가 나니까 가스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줄 쓰니까. 네. 많이 이제- 주면 빨리 처리해 주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비행기 탈 때 새치기 하는 거죠. 새치기 하는 거네요. 네.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빨리 탈 수 있고. 새치기 하니까 네. 이 거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업데이트를 바꿨어요. 이 수수료 자체를 좀 많이 낮추고 오. 그다음에 수수료 많이 뗀 거는 보상 체계를 좀 적게 주는 대신에 그거를 이제 소각시키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각량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소각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 매입 소각하듯이. 그렇죠. 똑같아요. 그- 원래는 2,100만 개인데 네. 이게 줄어드는 거죠. 와. 2,000개로 줄어들고. 그럼 총 양이 줄어들면 가치가 근데 이게 총 통화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증가 속도보다는 더디게 올라가는 거죠. 네. 어쨌든 발행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조금 그렇죠. 더 이제 가치가 높아진 건 네, 맞는 네, 거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어요. 오. 처음에는 이 활용성만 보다가 희소성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뭔가 거래하는 활용성만 보던 사람들이 그렇죠. 야 이거 가치 저장도 괜찮겠는데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네, 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와. 맞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기능이 진짜 업데이트되는 게 꼭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듯이 되는 거네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매력 같은 거죠. 야, 그러네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기능을 와.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죠. 진짜 비탈릭 부테린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네. 와가지고 네. 야 이거 이렇게 계산해보면 안 돼? 해서 네, 네, 네. 투표해가지고 하고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와. 저는 항상 디지털 자산 투자를 그런 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비상장 주식 투자다. 여기는 기업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할 건데 다수의 사람들이 내 돈을 넣어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보가 불투명하고 공개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 것들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에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과 그렇지. 그다음 로드맵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계속 지켜봐주고 가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 가치를 보고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무한한 네. 가치에 투자하는 네. 위험할 수 있지만 네. 절대 화폐로 보면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화폐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오, 네. 그러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무슨 코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사상을 담을 수 없는 다른 또 또. 새로운 기업들이 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약간 그런 거예요? 이더리움이 아이폰이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 아이폰에서 나오는 앱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9,000개, 10,000개 안에 중에서 나는 아이폰이 되고 싶어 라는 애들도 있고 나는 앱스토어가 되고 싶어 그런 애들도 있고 나는 페이스북이 되고 싶어 카톡이 되고 싶어 유튜브가 되고 싶어 엄청 많죠. 또 다른 거네요. 네. 그럼 반대로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코인들은 네.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더리움과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더리움이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비교하자면 네. iOS라고 하면 네. 얘네들은 우리는 안드로이드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솔라나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에틱 같은 폴리곤 같은 네. 업체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거야. 이더리움이 하려고 했던 이런 역할들을 할 거야. 진짜 근데 사업 초기라서 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그게 조금 불안한 점이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 있지만 창업자들끼리 싸우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제대로 펀딩이 안 되거나 네네네. 아니면 기술적 오류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반사회적으로 네. 어떤 뭐 작용을 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투자에 신중해야 되고 항상 포트폴리오를 짜서 거기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투자 철칙이죠. 어떻게 중요하겠네요, 보면. 정말. 제가 이제 특성들은 이해가 됐어요. 너무 네.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킬러들 뭐 이런 게 이해가 됐는데 이건 정말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자님께서는 투자를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 혹시 네. 생각하시는 비중과 그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완전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네네. 디지털 자산에서 투자 비중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무조건 80% 이상. 나머지 좀 공부해 보니까 나는 이더리움 킬러가 나는 맞는 것 같아. 네. 그럼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보는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다 상장 기업이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미 그 제도권 안에서 다 검증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근데 그쵸. 이거 검증이 안 된 애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최악에는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미국 증시면 상장할 때 되게 까다롭게 절차 검증되고 네. 그 와중에 또 재무제표 이런 거 다 공개되니까 네. 그래도 한 번 걸러진 기업들이 네. 높은데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코인의 대부분은 또 그 정도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전혀 없죠. 전혀 그런 게. 사실 없다고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각국의 규제도 다 다르고 아, 규제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화되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에 누가 이게 주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제를 받는 기관도 없고 하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유심히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음. 거죠. 대신에 업사이드는 클 수 있어요. 한번 그렇죠. 터지면은 이거는 뭐 그냥 날아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네. 거고 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비트코인으로 모든 알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연동이 되는군요. 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이 시장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네. 비중은 절대 확신이 들면 비중 조금씩 넓힐 수 있는데 네. 절대 많이 가져가시지 마라. 지금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그러니까요. 떨어졌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20% 30%면 다른 것들은 네. 2배, 3배 이상이에요. 아, 빠지는 게 반토막도 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반토막은 뭐 우습게 나고요. 무섭게 나고 와.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넣었을 때 250만 원 가도 나는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잘 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은 하시고 아니면 아 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 정구태 저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가 궁금한 거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쭤봤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딱 서점에서 짚고 쓱 봤는데 너무 잘 읽혀서 사실 집에 들고 오면서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강추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